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2030년까지 국민소득 5만 달러, 중산층이 70%에 이르도록 하겠다. 지난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발표한 민부론 이야기인데요.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과 비교가 되면서 발표하자마자 여러 가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단연 이슈가 됐는데요. 잠시 후 이 내용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SNS를 통해 한 해외 블로거가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말기암을 완치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얘기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 사이에서는 강아지 구충제가 불티나게 팔린다는 기사도 나왔던데요. 이 내용도 확인해 보시죠. 9월 29일 일요일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민부론이라는 경제정책을 제시했죠. 황교안 대표의 프리젠테이션 스타일부터 화제가 됐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20 경제 대전환 민부론이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에 정치권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들은 일제히 황 대표의 민부론을 비판했는데요. 이 민부론이라는 이름이 결국 시장 경제주의자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따온 건데요. 네. 내용을 보면 국민이 잘 살게 하자 이런 취지지만 과연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요. 결국 자유 경쟁의 원칙에 따라서 시장을 민간에 맡겨서 경제 호황을 이루자 이런 내용입니다. 때문에 주요 정당, 특히 여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쏟아졌습니다. 네. 자유 시장 경제 원칙에 충실한 내용이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내용 같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였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 공약을 연상시킨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747은 연평균 7% 성장, 1인당 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을 이루겠다는 것이었고요. 줄푸세는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 질서를 세우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두 공약을 내세운 전직 대통령들의 정부 하에서 규제 완화 그리고 민간 자본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민간 주도 경제 정책은 기업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로 인한 성장이 이제 낙수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실패한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비판은 여당 쪽에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일종의 견제 심리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티브 잡스라는 별명이 나올 정도로 이 화제성은 잡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일종의 이게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민부론이 부정적인 의미로라도 많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한국당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일 수 있는데요. 가뜩이나 조국 정국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을 새롭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이 경제라는 주제로 이제 마련된다는 것이 또 이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과거 진보 정부 집권 이후에 보수 정당의 표가 쏠렸던 이유를 되짚어 보면 이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적 정서를 건드린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의 욕망, 그 욕망을 실현시켜 주겠다 우리가 네. 라는 가려운 곳을 긁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보수 진영이 내년 총선을 비롯해서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일종의 전략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과거 보수 정권을 탄생시켰던 근간의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승리의 공식을 지칭하는 키워드를 좀 살펴보면 네. 지역구도라든지 아니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
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네. 노태우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는 지역구도나 혹은 색깔론에 힘입어서 좀 집권을 한 바가 있고요. 이명박 정부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향수로 탄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구도라든지 색깔론은 다소 좀 해묵은 이슈죠. 네. 그리고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큽니다. 또 박정희 향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지금 그리고 당분간은 유효하지 않은 카드가 될 것 같고요. 결국 남은 것이 이명박 씨의 욕망의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상황은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의 상황과도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등 국민을 부자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747과 닮았다. 이런 지적을 낳는 이유입니다. 네.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 바른미래당 여기는 이 민부론에 대한 공식 논평이나 비평이 없었어요. 우선 정책적으로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고요. 네. 그런 면에서 한국당과 좀 유사한 스탠스인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정치적인 그런 이유입니다. 네. 조국 정국 이후에 두 정당 간의 거리가 좀 가까워졌고 또 반조국연대, 반문연대로 연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특히 바른미래당이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 보수 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진영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 집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자택 압수수색은 지난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23일에 있었는데 이 압수수색을 한다는 기사가 하루 앞서서 나왔다. 이런 주장이 인터넷에서 제기가 돼서 좀 논란이 됐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이 23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일부 언론에서 전날인 22일에 미리 기사를 작성해서 기다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기사는 이제 허프포스트 코리아라는 곳의 것인데요. 한 네티즌이 이걸 캡처해서 페이스북에 공유를 해서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걸 보면 시간이 22일 오후 8시 49분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전날 밤 9시 거의 12시간 차이가 나네요. 네네. 압수수색보다 12시간 정도 먼저 기사가 작성된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사실 압수수색 전에 관련 기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예고 기사인 경우가 될 텐데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검찰이 내일 압수수색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이제 단독으로 듣고 기사를 쓰는 경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매체가 달라붙어서 단독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이 해당 기사는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쓴 거여서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내용의 기사가 각기 다른 시점에 발행됐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거를 미리 알리지도 않을 뿐더러요. 이게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당일날 좀 크게 뉴스가 됐었는데 이 내용을 미리 알고 기사를 써두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사실 좀 그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긴 합니다. 네. 해당 네티즌이 페이스북에서 공유하면서 제기한 기사, 그리고 허브포스트 코리아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그 같은 기사 사이에 13시간의 시차가 있는데요. 뉴스톱이 해당 네티즌이 페이스북에서 본인이 거주 지역으로 표시하고 있는 곳과 네. 서울과의 그 시차를 비교해 보니 이제 13시간이더라고요. 아, 이분은 해외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휴대폰의 스마트폰 이용자의 그 어플리케이션 시간 설정을 바꿨을 때 이 적용을 해봤더니 표시되는 시간이 페이스북에 공유했을 때 이처럼 다르게 나오는 현상을 발견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 정말로 허브포스트 코리아가 압수수색을 미리 알고 기사를 써두었다라는 가정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말씀드린 것은 해당 매체가 전문 취재의 매체는 아니고 그리고 그 때문에 이런 단독 기사를 먼저 썼을 가능성이 좀 아주 미미하다라는 네. 점이고요. 아니면 정말 그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서 스마트폰 이용자의 시간 설정에 따라서 그 페이스북의 시간 표기가 다르게 이루어진 좀 일종의 해프닝일 수도 있다. 이런 그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로 보입니다. 네.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여론이
아주 상반되게 갈라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기사의 작성 시간 하나를 놓고도 이렇게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는데요. 최근 그 강아지 구충제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 이런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확산이 되면서 이 강아지 구충제가 불티나게 팔린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던데요. 네, 최근 SNS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 해외 블로거가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통해서 말기암을 완치했다는 주장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러게요. 심정의 환자들 그리고 가족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건데요. 일부 품절 사태까지 일어날 정도라고 합니다. 네. 저도 해당 내용 찾아보니까 말기암에도 효과가 좋은데 초기에는 얼마나 좋겠느냐라면서 이 약의 효과를 맹신하는 반응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식약처가 공식 입장을 내놨군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식약처는 강아지 구충제 주성분인 펜벤다졸이 사람을 대상으로 효능과 효과를 평가하는 임상시험을 하지 않은 물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는 절대로 펜벤다졸을 복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논문 내용이 인체가 아닌 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이기 때문에 네. 사람에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네. 현재까지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펜벤다졸 관련 연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이 강아지 구충제는 사람을 대상으로 효능과 효과를 평가하는 시험을 한 적도 없고 세포만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였다. 그래서 식약처는 이게 복용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당연히 이게 허가된 약도 아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항암제와 같은 의약품은 아주 중요하니까요. 사람을 대상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임상 시험을 통과해야만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항암제는 물론이고 일반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통과하고 그로써 안전과 효과성이 입증돼야만 식약처 허가를 받고요. 새로운 약으로 이제 등록이 되려면 동물 시험과 그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이 무려 3단계까지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일상 시험은 일부 건강한 사람, 그리고 이상 시험은 소수 환자, 그리고 3상 시험은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서 시중에 판매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식약처가 발표를 했어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말기암 환자들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내가 잡겠다. 어떻게 해서든 살 길을 찾겠다라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이걸 구해서 드시겠다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거 부작용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대로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할 때 당연히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고요. 네. 특히 말기 암 환자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로 이미 체력이 저하된 상태일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부작용이 있으면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대한약사회 역시 펜벤다졸은 항암제가 아니라면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특히 사람에 대한 용법과 용량이 검증된 약물이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보인 사례도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람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복용은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의사 및 약사와 꼭 상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픈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오히려 이 약이 아니라 도구로 작용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덕년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프로그램은 굿머니 굿라이프입니다. 가게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이것이 굿머니 굿라이프의 핵심 지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설계에도 다양한 영역이 있을 텐데요. 이 프로그램은 은퇴준비, 노후준비 등 재무설계의 여러 영역을 다루면서도 특히 보험 관련 상담을 비중 있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 YTN 라디오의 재무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라이프 코너 구성이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경제, 그리고 전지적 전문가 시점이라는 양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방송 내용에서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기본 코너 가운데 전지적 전문가 시점 자체가 전문가들 실제로 상담한 사례를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경제의 내용 역시 상담 사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6월 26일 소소하지만 확실한 경제는 보험 가입 시 급성 심근경색보다 보장 범위가 훨씬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만큼 다수 청취자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청취자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비싼 보험료를 오랫동안 납부하고도 정작 큰일이 생겼을 때에는 문구 하나 때문에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내용이 상당수 청취자에게 매우 유용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청취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혹시 아쉬운 점은 없으셨나요? 두 가지만 간략히 짚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사례의 보편성 혹은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6월 27일 방송된 사례 중 하나는 한 달에 보험료로만 700만 원을 납부하는 가정 이야기였습니다. 보험료로만 700만 원요? 네. 한국 사회의 가계 평균 소득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로만 월 700만 원이라는 것은 다소 극단적인 사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6월 25일에도 흥미롭긴 하지만 보편성에 의문이 드는 사례가 방송됐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집주인이 보증금 중 9천만 원을 돌려줬고 상담 신청자는 그 돈으로 차를 바꿨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현실에서 저런 집주인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저 정도 여유 자금이 갑자기 손에 들어온 행운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등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의 보편성 혹은 대표성 문제를 제작진이 한 번 더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 달 보험료가 700만 원. 굉장히 부유층의 얘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집주인이 자기가 받은 보증금이 이거 너무 많아요 이러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또 9천만 원씩이나 돌려줬다. 사례가 조금 보편적이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까? 네. 프로그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 관련 상담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인데요. 뒤죽박죽된 상태의 원인을 기본적으로 사례자들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보험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심지어 자신이 어떠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가입해서 그런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리해드렸으니 이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틀로 짜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식은 보험 가입 상태가 뒤죽박죽이 된 대부분의 경우 가입자만이 아니라 가입시킨 쪽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네. 불완전 판매를 비롯해 보험사 쪽과 관련해 고질적으로 제기된 문제가 여럿 있다는 것은 그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프로그램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3대 경제 주체 중 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업, 정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기본적으로 가입자에게서 찾고 가입시킨 쪽의 문제점은 본의 아니게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제작진이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YTN 라디오의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라이프 청취자들에게 아주 실질적인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용하지만 어떤 사례 선택 시의 문제라든가 보험 가입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조금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지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난 2013년 이후 낮아지는 것 같던 우리나라 자살률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1위, OECD 자살률 1위 국가로 우리나라가 다시 올라섰는데요. 이렇게 자살률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에 대한 다양한 원인 분석이 나왔는데 그중에 유명인의 자살을 따라하는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줄을 이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사람이 먼저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생명의 전화 하상훈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가 불과 1년 만에 다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가 됐어요. 지난 24일 통계청이 2018년 사망 원인 통계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보셨죠, 원장님도? 네, 저도 봤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였던 리투아니아를 제치고 다시 한국이 1위에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가 2017년 12,463명에서 2018년 13,670명으로 9.7% 1,20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네. 1,207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하니까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이 아시다시피 인구 10만 명당 11.5명인데 네. 그것의 2배 이상의 자살률인 것을 보면 빨리 이 자살이라고 하는 오명에서 우리나라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8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니까 2011년 정점을 이루다가 자살률이 점점 낮아져서 5년 만에 이제 자살률이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1월, 3월, 7월에 자살률이 올랐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예. 제가 지금 방금 계산을 해보니까 이전에는 저희가 연간 12,000명, 그래서 하루에 네. 34명이라고 보통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1,207명이 증가했다. 그래서 가슴이 네. 먹먹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면은 네. 하루에 3명 이상이 증가하게 돼서 네. 2018년 기준으로 하루에 37명. 네, 그렇습니다. 네, 37.5명 정도가 네.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1월, 3월, 7월에 자살률이 치솟았다. 이렇게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 네. 이렇게 특정 달에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그 통계청 이야기에 의하면 2017년 12월 달에 유명 가수가 자살했죠. 그 후에 2018년 1월에 자살이 매우 많아져서 특별히 이제 10대 자살률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3월 달에 유명 연예인 또 7월 달에 유명 정치인의 자살 이후에 3, 40대 자살이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발표하면서 젊은 층들의 모방 자살 또 베르테르 효과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일어나려면 네. 이런 유명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아마 보도가 됐을 거예요. 많이 보도가 됐죠. 네. 예, 예. 그렇다면 이런 자살 관련한 보도가 많았다. 이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자살 관련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 자살과 관련된 보도의 숫자보다도 제 생각에는 그 보도의 내용, 어떤 네. 내용으로 보도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 자살 보도할 때 미디어에서 자살을 미워하거나 또 선정적으로 보도한다거나 또 자살을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이야기한다거나 네. 자살의 방법이나 도구나 장소, 동기 같은 것들을 너무 상세하게 보도하는 것은 모방 자살을 부추긴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다행히 과거에는 그랬지만 자살 사건을 이제 최근에는 많이 신중하게 보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제 한국 기자협회에서 자살 보도 공고 기준 3.0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지키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고요. 또 지난 9월 10일에는 한국 방송 작가 협회에서도 영상 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어서 발표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언론과 미디어가 이렇게 꾸준하게 자살 보도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자살률 감소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 보도가 마냥 양쪽으로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들어갔는데 원장님께서는 아니다. 실제로 살펴보니 양보다는 어떤 내용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좀 컸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베르테르 효과 때문에 자살률이 늘었다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네, 물론 베르테르 효과가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렇지만 베르테르 효과로 모든 자살의 원인을 돌리기에는 자살 문제가 너무 복잡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난 24일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와 함께 보건복지부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살은 다양한 사회적, 제도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고 한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네. 또 자살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경기 악화가 자살률 증가의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당시 경제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 경기 악화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기 악화가 물론 통계상으로는 네. 잡히진 않지만 네. 실질적으로 생명의 전화에서 네.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요. 실제 상담을 해보면 사실은 경기 악화, 경제 문제가 이 자살의 큰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 네. 이런 판단이 든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 그 상담 사례에서도 지켜보니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 사실 네. 많더라.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예.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22일 날 자살 실태 조사 결과를 이제 2018년도 네. 부분을 발표했는데요.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이 네. 5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국민의 자살 태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2013년 22.8%에서 2018년 18.5%로 4.3%가 감소를 했지만 경제적 문제로 자살을 생각한 사람은 34.9%로 2013년 28.5%보다 6.4% 더 높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걸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요. 네. 아마도 최근 저희가 아마 이달 들어서도 그 대전에서 일가족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건이 또 발생했었고요. 또 지난 7월에는 탈북자 네. 어머니와 아들이 사망한 채 발견된 그렇습니다. 사건들이 예. 보도가 되면서 좀 파문을 일으켰었어요. 두 사건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이 원인이 아닐까라는 그 추측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사각지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이런 극단적인 선택들은 사실은 통계에도 잡히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상담을 받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국가에서 지금 많은 이제 장치를 만들었어요. 이제 안정장치를 만들었는데, 이분들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네. 또 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에게 하는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상담 현장에서 보면 그런 데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몰라서. 경우들이 너무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네. 늘 이제 구멍이 나게 마련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살 문제는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측면에서 전개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민간 쪽에서 특별히 종교계라든가 시민사회단체, 이웃 공동체 이런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생명 안전망 역할을 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자살 고위험자들을 신속하게 발견해서 네. 또 연계하고 지원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해 우리 국가가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을 세워서 2022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17명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네.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더 확충되고 자살 예방에 대한 전달 체계도 잘 정비하고 또 민간 협력도 더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실효적인 자살 예방 정책을 수행해 나가서 정말 우리나라가 생명을 살리는 또 자살률을 줄이는 그런 생명 안전의 그 모범적인 그런 국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자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인식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좀 구체성 있는 대안, 그리고 전폭적인 예산 이런 걸 통해서 좀 바꿔나갔으면 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생명의 전화 하상훈 원장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9월 29일 일요일 순서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존 레전드의 썸데이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Go by and fade tonight. I still question why you left. I wonder how it didn't work out, but now you're gone and